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동양에서의 돈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아,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상평통보라고 치면 이거 오늘부터 10,000원짜리야 그럼 10,000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짜리 하면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음악이 남다르죠? 돈 얘기하려고요. 고상한 음악 한번 깔아봤습니다. 조개 껍데기부터 암호화폐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돈, 그 돈의 역사를 배워볼까 합니다. 주식 1타 강사,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죠. 최고민수라고 부를게요. 박민수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최고민수? 네, 제가 이제 필명으로는 샌드 타이거 샤크, 뭐 줄여서 센타샤라고도 하고요. 아, MZ 세대에게는 최고민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편하게 그냥 최고민수 하시면 심플할 것 같습니다. 샌드, 타이거, 샤크? 예, 모래범상어라고요. 네. 한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제 주식 투자 좌우명인데요. 끝까지 좋은 주식을 골라서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고르고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투자 철학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야, 이 형 어쩐지 믿음이 가는데 오늘 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해왔어요.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돈은 500원권과 100원짜리 동전이더군요. 73년부터 93년까지 쓰인 500원권, 83년부터 현재까지 쓰는 100원 동전, 이게 한국은행과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순신 표준영정을 그린 작가, 이 장우성 화백의 상속인들이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는 돈들, 우리는 이거 진짜 만져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돈에이라는 거, 돈의 정의를 했던 사람이 따로 있을까? 요거 궁금한데, 애덤 스미스가 돈 얘기를 했습니까? 네, 우리가 18세기 영국 학자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인비저블 핸드라고 해서 어떤 경제학의 시발점으로 최근 근대 경제학의 시발점으로 얘기하는 애덤 스미스인데요. 애덤 스미스가 돈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돈의 정의에 대해서 화폐 베일관, 영어로 베일 오브 머니 컨셉트라고 하는데요. 화폐는 경제 실체에 드리워진 베일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일이라는 것은 면사포 또는 장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네. 돈은 교환의 기준이 될 뿐 실질 경제에는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 그 당시 18세기의 돈의 정의인데요. 애덤 스미스가 한 4가지 정도로 돈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나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4가지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세기에서의 돈의 기준, 우리 지금의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세 번째와 네 번째, 변질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할이 가능하다.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로 보니까 네. 가장 부합하는 금속물이 금과 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이제 또는 은본이제, 이렇게 돈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철과 구리 안타깝게 녹슬다 보니까 어떤 과거 역사에서의 돈의 어떤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달러도 한때 근본 위제였죠. 달러 찍어내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을 갖다 쌓아놔야 된다. 요거 지금은 사라진 제도입니다. 금과 은이 그러면 돈의 정의에 부합돼서 금하고 은을 갖다 썼다, 이런 얘기인데, 정의는 요즘하고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돈의 기능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어떤 돈의 정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그
측면에서 서양의 어떤 돈의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네. 첫 번째로는 계산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자나 저울처럼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계산의 단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거래와 이게 일상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교환의 매개물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달아지지 않고 가치도 안정적으로 앞서 그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지만 변질되지 않고 분할이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 건물이나 기계 같은 경우는 마모가 되고요. 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가치가 막 출렁출렁하면서 최근에도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어떤 기능에 부합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기본 단위, 교환의 네. 매개물, 가치 저장의 수단 측면에서 우리가 서양에서 돈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물론 애덤 스미스의 정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덤 스미스가 우리가 아는 그 아담 스미스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담 원어 스미스. 원어 발음. 네, 애덤 스미스. 제가 아는 스미스랑 다른 스미스인가 해서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8세기에는 사실 이제 무역이 좀 많이 꿈틀꿈틀하고 지금과 좀 다른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교환의 수단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건물이나 기계가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을 테고 지어놓고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 감가상각이 되었을 테니 아마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서양에서 기능이 이렇게 된다고 여겼다. 동양에서 돈에 대한 인식은 어땠나요? 오늘 방송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동양과 서양에 대한 돈의 가치가 상당히 달랐는데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동양에서의 돈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아,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상평통보라고 치면 이거 오늘부터 10,000원짜리야 그럼 10,000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짜리 하면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1억이 있기 없기? 내가 믿었던 가치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왕이 이렇게 돈의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였고요. 근데 작가님 궁금해요. 그 서양에도 황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국이 있었고 왕정도 있었는데 동양의 왕이 더 셌습니까? 그건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서양은 실질적으로 그 보여주는 가치, 그러니까 이 서양의 돈의 정의와 동양의 돈의 정의는 상당히 달라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돈의 정의를 계속 서양의 이야기들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애덤 네. 스미스의 이야기도 했고 서양의 이야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서양은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변질되지 않고 분할이 가능하고 다양한 상품과 교환해야 되고 누구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동양은 이제 왕만 가치를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서양 측면에서의 어떤 가치관이 요즘에 경제에서도 조금 더 들어맞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무역이 먼저 성했을 것이니 여기에는 교환이나 저장의 의미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했을 테고 동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항이 늦었으니까 무역도 좀 늦었으니까 왕이 부여하는 가치에 좀 더 의미를 부여했다. 동양에 명도전이라는 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동양의 돈의 그 대표적인 예로 명도전을 들 수 있겠는데요. 한자로는 맑을 명 그리고 칼도 이걸 해석하면 칼 모양의 구리돈입니다. 서양의 돈의 같은 경우는 은과 금을 사용을 했는데 일단 구리를 사용했고요. 부식이 가능한 그런 금속이죠. 그래서 인류 4대 문명 중 하나인 황하 문화권의 춘추 전국 시대에 구리로 만든 돈이에요. 우리가 문명이 성립하려면 이 교역이 활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역이 활발하지 않으면 도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요동반도 연나라 기원전 8세기인데요. 칼 모양의 명도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도 이 명도전이 활용이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무게나 크기가 제 맘대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거예요? 네, 그때 다른 거죠. 그러면 집에서 구리 요거 좀 열전도율이 높으니까
내가 발글명의 칼도 이 명도전으로 요 비슷하게 만들어 볼 테 하면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크기나 모양이 제 맘대로니까. 그리고 오. 구리는 상대적으로 금은보다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표면 처리도 좀 정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거칠었군요, 표면이. 예, 디자인도 뭐 제 맘대로 칼 모양 비슷하긴 한데 모양도 여러 가지였고요. 그래서 명나라 한자가 이렇게 밝을 명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칼 모양이면 통용되던. 그래서 서양 입장에서는 무게의 통일감도 없고 무게에 따라 가치가 정확하게 비례하지도 않는 측면에서 서양에서는 이걸 돈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물 건너갔으면 명도전은 돈 아니었다. 그런데 요 재밌네요. 밝을 명자 이 한자로 이걸 새기면 돈으로 쳐줬다. 그렇다면 식자층을 중심으로 통용됐을 거다. 요 예상해 볼 수가 있네요. 일단 왕이 그 명도전에 대해서 이건 돈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리이다 보니까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식자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적으로 활용은 됐었을 그런 돈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밝을 명자 이걸 모양이나 무늬로 이해한 사람들이 약간 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서양에서는 일렉트럼? 이 일렉트럼이라는 돈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호박색의 금은 합금 돈인데요. 기원전 7세기경, 그러니까 명도전이랑 비슷한 시기죠. 서양 터키 서쪽의 리디아라는 나라에서 통용되던 그런 서양 화폐입니다. 금과 은을 섞어서 일렉트럼 화폐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서양 화폐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디자인은 조금 다양하긴 한데요. 중요한 건 무게가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고요. 무게 가치에 비례해서 돈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거죠. 뒷면에 네모가 새겨져 있는데요. 네모의 개수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금과 은을 섞어서 만든 그런 돈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그리스어하고 히타이트어, 리디아어가 혼합돼서 그 지역에서 사용이 되면서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화폐 물물 교환을 하면서 언어도 조금 통용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렉트럼이라는 화폐를 만들어서 어떤 교환 가치를 정하는. 그러니까 동양은 그냥 구리로 대충 찍어가지고 명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칼 모양으로 크기도 상당히 커요. 이렇게 운용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서양은 일렉트럼이라는 그런 금은 화폐를 사용해서 네. 표준화된 그런 절차를 좀 거쳤던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럼은 이 동네에서 쓰는 페이네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네네. 당신 근처에 있는 페이 이런 이야기인데 네모의 개수로 확실하게 가치를 구분했다. 지금으로 치면 뒤에 1, 2, 3, 4 뭐 이런 게 써 있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었나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양은 이 황제가 내리는 그 돈의 가치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것 같고요. 서양은 과거부터 어떤 표준화된 그 금은 그런 금속에 대한 기준치를 엄격하게 적용했던.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엄격함이 이제 좀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100% 금이 아니고 뭐 20% 금. 약간 섞고 싶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이제 정부가 좀 재정이 악화될수록 이 금과 은의 비율을 속여가면서 그건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우리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예전에 사극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금괴, 은괴에서 구리나 주석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가짜로 밝혀졌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동양에서는 동전을 사용할 때 서양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동양의 동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뭐 상평통보 보면 동그란 그 밖에는 원이 있고요. 안에는 네모난 사각형이 뚫려 있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끈으로 묶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주조할 때 이렇게 원을 만들기도 사실 편리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이게 고대 중국의 우주관에서 이게 비롯됐습니다. 천원지방이라는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하늘천, 둥글원, 땅지, 네모방. 줄이면 우주는 둥글고 인간 세상은 네모나다.
그래서 우리가 원구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 시청역 부근에도 있는데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단이에요. 거기도 보면 천정은 둥글게 만들었고요. 바닥은 네모나게 해서 이 천원지방이라는 그 동양의 우주관을 반영을 했어요. 엽전의 모양도 마찬가지죠. 바깥은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의 경우에 둥근 우주와 네모난 인간 세상을 잇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엽전의 살을 왕이 지배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동전의 상하 좌우에 황제의 치세나 화폐의 가치 등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치를 부여하면 거역할 수 없는 왕명이 되고 그 가치를 의심하는 순간 반역이 되는 그런 세상인 거죠. 아, 가치를 의심하면 반역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임금님이 만약에 이거 어저께 10,000원짜리라고 했다가 오늘 갑자기 오늘부터 이건 10만 원일세 이러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어떤 그 통치력이 화폐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화폐의 어떤 그 가치는 임금과 일치하는 그런 세상이 과거의 동양의 어떤 돈의 철학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왕전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그런 들어서 셈이네요. 네. 반량전이라는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기원전 221년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가 만든 그런 화폐예요. 둥근 동전 가운데 네모난 구멍을 뚫고 이런 모양이 이제 규격화된 게 이제 진시 황제 때부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반 그리고 반대쪽에 량 이렇게 써가지고 반량전으로 돈을 통일한 그런 진시 황제의 돈이다. 그래서 동양의 어떤 동전 사상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반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 진나라 처음에 이 개국하고 스스로를 시황이라고 부를 만큼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던 이 진시황. 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곳간을 채움으로써 국격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때 쓰였던 돈이 바로 반량전이군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동양의 화폐 국정설, 서양의 금속주의, 화폐 국정설이라 함은 이게 왕명에 따라 가치가 정해진다. 계속 강조해 주신 그 부분인가요? 그렇죠. 화폐론자들이 이제 화폐를 구분을 할 때 뭐 화폐 국정설 그리고 금속주의 이런 이론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 국정설은 명목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명목이라는 것은 이름명, 눈목 이렇게 해서 겉으로 내세우는 이름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이나 조선시대의 생각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오듯이 화폐는 임금이다. 이렇게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의 모양이나 소재나 그리고 교환 가치도 국가 또는 최고 통치자가 정하기 나름이다. 정하는 마음대로 이렇게 화폐가 유통되고 가치가 인정되는 그게 화폐 국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불안하네요. 사용자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엽전을 그냥 한 입, 두 입 이렇게 알뜰하게 모아놨는데 이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의 입장에서는 화폐 개혁이잖아요. 그러면 이 디노미네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가치가 그때그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요즘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양의 그 돈의 어떤 유통이나 이런 측면이 서양보다는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정확한 가치대로 돈이 평가받고 물론 돈에 이제 나중에 들어서 희석화가 있고 그 질량 그대로 운용되지 않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어찌됐든 그 화폐의 그 가치를 동양보다는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화폐 유통 측면에선 서양이 조금 더 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약간 그런 것도 영향 미쳤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전에 동양에서는 대놓고 돈 얘기하면 약간 이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요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조선 시대라든지 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좀 터부시하는 그런 측면들도 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도 있고요. 네, 아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대놓고 부자가 되라거나 돈 많이 벌라거나 그 얘기를 TV 광고 캠페인으로 하기 시작한 게 IMF 이후부터입니다.
김정은 씨가 한 카드사 모델하면서 부자 되라고 전 국민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한 게 사실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전 국민이 가난해진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대놓고 돈 얘기하면 이 사람 좀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된 사례들이 제법 있었다고 하는데 화폐 국정설이 투영되어 있는 중국 송나라 돈 얘기 한번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송나라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지폐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중국의 송나라 시대 때 교자라는 이름으로 지폐를 사용했다. 교자 만두 말고요. 그렇죠. 네. 사길교 아들자를 음. 줄여서 교자라고 하는데요. 이 송나라는 동해 산출량, 그러니까 구리돈을 만들기 위한 동해 산출량이 적다 보니까 쓰촨 같은 그 벽지에서는 철전을 사용을 했어요. 철로 돈을 만들다 보니까 철은 구리보다 가치가 낮고 그다음에 무거웠습니다. 운반하기도 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쓰촨성의 금융업자가 이 철 대신에 교자라는 종이 어음을 발행을 하게 된 거죠. 이 송나라가 보니 네. 이게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인 조합으로부터 발행권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교자라는 이 국가가 만든 지폐를 활용하는 거죠. 황제가 종이에다가 이 교자라는 돈이 앞으로 돈이니 내가 가치를 부여하니 돈으로 쓰거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태조 이성계도 이 송나라의 역사를 기억을 해서 위화도 회군 후에 화권재상이라는, 그러니까 재물화, 권세권, 있을제, 윗상, 즉 돈을 만드는 힘은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은 그에 따라서 네. 따라야 한다. 저화라는 그 종이돈을 발행하려고 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양에서는 황제가 종이에 그냥 권위를 부여하면 이게 돈이 된다. 동서양의 화폐에 대한 가치, 철학 이런 것들 참 다르다. 흥미롭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건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현대에는 이게 최종적인 목적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동서양의 돈에 대한 인식차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역사 박민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